네, 안녕하세요. 상담쌤, 혼자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책은 오리지널스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봤는데 이게 두꺼운 책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지 몰랐는데 사서 보니까 두껍더라고요. 인터넷에 와서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수능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어, 수능하지 않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고요. 또 그런 아이들 상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읽어야 되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인 애덤 그랜트는요. 유튜브에 보시면요. 강의 있어요. 15분 정도 되는 강의로 해서 되어 있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 교수이고요. 여기 보시면 뉴욕타임즈는 가장 생산성 있는 심리학자로 평가하기도 했다. 어, 그래서 신작 오리지널스에는 그의 내면의 독창성을 발휘해 자신의 삶을 물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추천의 글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독창적이고 위대한 미인들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인간이라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그들도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다. 평범한 사람들이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좀 이건 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에는 그런 창의적인 사람들에 관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좀 들어있지만 또 부모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춘다. 근데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보는 전적으로 비합리적인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것은 조지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틀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요. 그 네모난 틀 안에서 어떤 아이들은 그 안에서만 있으려고 해요. 그 틀 안에서만 있으려고 해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틀하고 이 바깥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아예 그 틀을 거부하고 밖에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수능하지 않는 아이들이죠.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근데 지금 여기 추천의 글처럼 저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일반 사람들도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좀 그런 사람들 아닐까 굉장히 용기 있고 뭐라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예시가 나왔어요. 마틴 루터 킹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민권 운동을 이끄는데 주저했다. 당시 외국 목사였고 대학 총장이 되고 싶어했다. 이거는 마틴 루터 킹의 개인적인 목표였죠. 그거였는데 민권 운동가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로자 파크스가 버스 앞좌석을 백인에게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1955년. 자, 그래서 이 사건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권 운동가들이 몽고메리 개성 협회를 결성하고 버스 탑승 거부 운동을 벌이기로 했는데 그 참석자들 가운데서 킹 목사가 협회장으로 추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민권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는 내 목표는 목사고 나는 대학 총장이 목표야라고 있었지 처음부터 나는 뭐 민권 운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어. 네 한 몸은 불살르겠어. 이런 생각은 절대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고요. 시스티나 성당 청장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교황이 이랬을 때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다녀요. 도망다니기도 하고 너무 부담되니까. 그래서 근데 계속 이제 교황의 집요한 부탁으로 2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림을 그리는 내용이 나오고요. 코페르니쿠스요.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발견을 하거나 그럴 때뭐 코페르니쿠스적인 발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단지 코페르니쿠스는 따돌림과 조롱을 받을까봐 두려워. 22년 동안 침묵했어요. 내가 이런 거를 발견하긴 했지만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자신의 연구 결과를 친구에게만 보여주고 그래서 친구들이 너 이거 발표해봐. 이거 너무 뭐 획기적인 발견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받았음에도 편지를 받고도 4년을 더 버텨서 나중에 한 젊은 수학자가 나서서 연구 내용을 제출해서 출간되게끔 했기 때문에 알려졌다.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창조적인, 창의적인 이런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구나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여기 책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도 굉장히 안정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나는 내 몸 불살아서 나는 이거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회피지향형이에요. 회피지향형. 누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혁신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특징이
굉장히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랑 뭐 태생부터 완전 다른 사람은 아니고요. 비슷한 사람인데 자신의 신념을 근데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특징들이 나와요. 독창성을 발휘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되게 기존 체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위험 포트폴리오를 그 위험성을 굉장히 안전하게 운용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위험하지 않으면서 독창적인 삶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서도 어린이들이 독창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독창성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을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했죠. 위험성을 회피하려는 미루고 해서 겨우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었던 건데 자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면요 제일 중요한 건 양이다. 같은 분야의 그런 동료보다는요 질적으로 우월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 다만 훨씬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냈더라. 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계속 내다 보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날 확률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그래서 독창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작업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미국의 이제 프로듀서인 아이란 글래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에디슨은요 30살에서 35살 사이에 우리가 이제 극히 알고 있는 전구, 축음기, 전화기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원래 에디슨의 특허는 1093개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탁월한 거죠. 손을 꼽을 정도더라. 그 나머지는 그 900개, 뭐 몇천 개 되는 건요.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혹은 뭐 쓸모없는 것들, 뭐 적용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손을 꼽을 정도로 되는 게 굉장히 큰 발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디어 창출에서는 양의 질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다라고 되어 있고요.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변형되거나 더 이상 발전할 여지가 없거나 완전히 실패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더라. 아주 이상한 거또 생각을 하더라. 뭐 이런 거 아이디어네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게 결코 헛수고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재료로 삼을 아이디어, 특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내게 된다. 그게 뭐 실용적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활용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쓰레기통이 얼마나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게 된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겨요.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경험을 많이 해야 되죠. 어떤 경험을 많이 해야 될까요? 특이한 경험, 사람들이 안 하는 경험 해야죠. 자, 1982년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혁신적인 일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경험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똑같은 경험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경험은 이 독특한 조합은 창의력을 갖추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연구가 있냐면 1901년부터 2005년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 그리고 같은 시대에 활동한 다른 과학자들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가 취미를 지닐 경우, 예술적인 취미를 지닐 경우를 봤어요. 그랬더니 음악은 2배였고요. 미술은 7배였어요. 가장 많은 건 뭐였을까요? 공연이었어요. 아마추어 배우, 무용수, 마술사처럼요. 22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과학자라고 하는 거는요. 예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노벨상 과학자들은 노벨상을 수상하지 않은 과학자들보다 예술 활동에 관여할 확률이 정말 높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예로 갈릴레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달에 산이 있다는 놀라운 발견을 했을 때 그가 사용한 만원경은 달을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만원경이 아니었어요. 왜 이런 대단한 발견을 했을까? 그는 달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구분해주는 갈짓자 형태를 보고 달에도 산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달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무엇이냐? 이 갈릴레오는요 유화나 스케치도 즐겼기 때문에 경험의 폭이 넓었어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명암 대조법이라는 회화 기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과학자들이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냥 과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플러스 예술 활동도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창의성 있는 창의적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관심이 많아요.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여기 공연 분야도 나왔는데 공연 쪽에도 관심이 많고 뭐 춤추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좋아해요. 노래 부르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의적인 그런 활동을 위해서는요. 자,
그러면 4장으로 넘어가면요. 4장 제목은요. 되게 재밌어요. 서두르면 바보예요. 서두르면 바보. 서두르면 바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막 막판까지 숙제 미루지 마. 막 해낼 때 해야지. 왜 미루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기계발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미루는 행위가요. 미루는 이 행동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독창적인 생각, 창의적인 활동에서 도움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미루는 행동, 이 지연하는 전술이 반드시 창의성에 불을 지피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거봐 엄마 미루고 해야 한다니까? 그건 아니죠. 애초부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꾸물거리기만 하는 거고요. 그냥 빈둥빈둥거리는 거고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겠다는 그 열정이 있을 때 미루면 창의적인 해법을 생각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단 조건이었어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리기 시작한 때는 1503년이었어요. 그런데 완성한 거는요 1519년이었어요. 그 사이 동안 하다 말다 이렇게 계속 하다가 완성은 1519년에 했던 거거든요. 근데 시작은 빨리죠. 1503년. 근데 완성한 건 1519년이죠.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그런 분야에서 일을 미루라는 거는요. 시작은 빨리 하되, 시작은 빨리 해, 서두르서 해. 그리고 그 과제를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미완성에 대한 효과를 간입 효과라고 합니다. 네. 그 미루기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천재성을 지니는 사람들은 일을 가장 적게 할 때 가장 큰 업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독창적인 생각을 한 뒤 머릿속에서 완벽해질 때까지 그 아이디어를 다듬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 걸작은요 예상 시간에 딱 맞춰서 태어나지 않거든요. 그게 전제예요. 그게 전제. 계속 그 시작은 빨리 했죠. 시작은 빨리 하고 1503년에 하고 근데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하다 말다 하면서 계속 여지를 주는 거죠. 계속 생각하고 다른 것을 보고 또 영감이 떠오르고 또 거기에 또 반영하고 또 다른 걸 쉬었다가 다른 것도 보고 경험하고 와서 또 그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러면 이 다빈치의 모르긴 몰라도 다빈치가 이 기간 동안은 정말 이 모나리자를 계속 머리에 두고 살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계속했으니까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시간 나면 계속 생각했을 거고요. 또 생각했을 거고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머릿속에서 수백 가지의 모나리자를 그렸을 거예요.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유 있는 반항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가 이제 부모와 이제 아이들의 독창성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출생순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도루 선수 최고의 도루 선수는 누구일까? 야구에서 도루 선수는 누구일까? 이 도루를 한다라고 하는 건요. 공보다 발이 빨라야 하고요. 그리고 도루에 성공한다고 해도 부상당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부상당할 확률이 다른 베이스로 도루에서 부상당할 확률이 4배나 높다. 본루 도루에 성공한다고 해도 공보다 빨리 달려야 된다잖아요. 공이 130, 140km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빨리 달려야 되니까 부상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어떤 선수들이 이 도루 성공을 많이 할까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라고 하냐면 출생순위를 연구를 했어요. 출생순위를 연구를 했던 거예요. 뜻밖이죠. 그래서 야구 선수들의 가정 환경을 살펴봤다. 그랬더니 결과는 나중에 태어난 형제들이 먼저 태어난 형제들보다 도루를 시도할 가능성이 10.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서열이 높은 형제들이 오히려 공을 다룬 데는 약간 실력은 또 좋긴 했다. 근데 서열이 낮은 형제들은요. 도루를 더 많이 시도를 했고요. 투수가 던진 공에 맞을 확률이 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 맞으면 되게 아파요. 아프고 기부스하고 다녀야 되고 인대 파열되고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시도한다는 거죠. 서열이 낮을수록 서열이 낮은 형제들이 도루에 성공할 확률은 3.2배 더 높았다라고 봅니다. 자, 정확한 도루를 위해서는 정확한 순간 포착 능력도 있어지만 어느 정도 배짱도 있어야 된다. 내가 부상을 당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난 두렵지 않았다. 내가 바란 대로 되리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너 뭘 믿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오토바이를 타도 절대 다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느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치더라도
난 안 다칠 거야.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난 다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배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루를 시도하는 거예요. 도루는 본루 도루를 용기가 필요한 행위다. 그렇죠? 부상 위험이 이제 높잖아요. 앞뒤 안 가리고 덤비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위협을 무릅쓸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분야는 야구뿐만이 아니다. 네. 정치와 과학에서도 이런 차이는 다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재밌는 결과죠.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나중에 태어난 아이들이 반항적 기질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설로 외 연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 과학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건데 결론은 이거예요.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물어봤을 때 출생서열이 아래인 80세 노인, 막내라든지 셋째, 넷째라든지 노인이 맞이인 첫째인 25세 청년보다 진화론에 대해 훨씬 열린 자세를 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생서열이 낮은 사람들이 급진적 변화를 지지할 확률은 맞이들의 2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라면 난 맞이가 아닌데, 나는 맞인데, 나는 막내가 아닌데. 전 둘째 중에 막내예요. 자타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맞이인 나는 이 연구 결과들을 보고 처음에 막는 자식이랬다. 그죠? 저자는 그런가 봐요. 그런데 고정불변의 성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두고 깨달았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느냐? 출생서열은 성격과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기대했던 것보다 나은 지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양육법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적소 찾기예요. 자기한테 맞는 자리 찾기예요. 책임감이 강하고 성취도가 높은 자리는 맞이가 차지하기 딱 좋은 자리죠. 그럼 둘째하고 셋째, 넷째, 다섯째는 어디 가죠? 그 자리는 이제 첫째가 차지했는데 다른 길로 가야죠. 나는 너무 이제 첫째가 성취도 높고 공부 너무 잘해. 책임감이 너무 높아.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른 길로 가야 돼요. 굳이 똑같은 데를 가가지고 경쟁할 필요가 없거든요. 길은 많으니까 여러 가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또 연구가 나옵니다. 코미디언에 관한 게 나와요. 코미디언은 독창적이고 반항적인 경향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반항적인 게 또 높고 이럴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더라. 코미디언으로서. 네. 자, 이 코미디언들은 유머를 이렇게 할 때, 코미디를 할 때 청중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기존 가치에 반항하려면 창의력이 필요했다. 자, 코미디언이 되겠다고 결심한 자체가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직업을 가질 가능성을 포기했다는 점이기도 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요. 그래서 100명의 코미디언을 조사를 하는데 44명이 100명의 코미디언 중에서 44명이 막내였고 맞이는 21명이더라. 코미디언들의 자녀 수가 평균 3.5인 가정 출신이더라. 그 절반 이상이 막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막내들이 이렇게 많았어? 그럼 그 형제 자매들은 어떨까라고 하는 걸 봤어요. 봤더니 변호사라든지 요리사, 회계사, 간호사, 변호사, 뭐 의사, 교사, 엔지니어 이런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소 찾기는 형제 자매들이 그다지 비슷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자, 제목이 이렇게 돼. 처음엔 엄격했지만 점점 지쳐가는 부모. 여기 너무 재밌어요. 여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엔 엄격했지만 점점 지쳐가는 부모. 네. 그거 보고 좀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저도 아이가 셋이거든요. 첫째는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첫째는 불안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거 굉장히 많고요. 초콜릿 사탕 먹는 것도 첫째 같은 경우에는 돌 훨씬 지나서 먹었어요. 그런 거 할 때. 사탕 먹으면 안 돼요. 초콜릿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둘째 되면은 첫째 먹을 때 따라서 먹여요. 조금만 지나도 먹인다는 거죠. 셋째는요.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이제 첫째고 둘째 막 만나게 먹고 있는데 자기 안 주면 엄청 화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무너져요. 이게.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이제 패션에 안 맞게 날씨에 안 맞게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첫째 때는 굉장히 그런 걸 따져요. 지금은 날씨가 이러니까 꼭 이렇게 입고 나가야 돼. 이런 거였다면 둘째, 셋째 가면요. 한여름에 부츠 신고 나가도 괜찮아. 패션을 한 계절 안 써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이렇게 벽이 좀 이렇게 허물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다르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출생서열에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좀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출생 서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은 아이들에게 독창성을 길러주는 게 얼마나 아주 중요한지 나오죠. 그 독창성을 길러주면서 또 이제 높아지는 게 뭐냐? 반항이에요. 반항심도 엄청 높아지더라. 이 반항심이요. 어, 반항심과 이 독창성을 건전한 방향으로 해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반항 막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일탈로 이어지게 되고 위험해지게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항했다가 다시 돌아온 애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쵸?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대학살이 이루어지던 당시에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구해준 비유대인들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라는 연구를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어, 차별적 요인은 뭐냐? 부모들이 잘못된 행동을 꾸짖는 방법, 뭐 칭찬하는 방법이 달랐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행동을 꾸짖는 방법 어떻게 했을까? 유대인들을 구해준 사람들의 부모가 보여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아이들을 훈육할 때 설명, 논의, 바로잡을 방법 제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야 돼, 충고에 유존을 많이 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 전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좀 더 잘 알았다면, 이해했다면 적절한 행동을 했을 텐데, 이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가 전제예요. 그래서 아이가 몰랐다는 거 전제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막 꾸짖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존중해주는 표현을 하고요. 자녀에게 이해하고 발전하고 나아질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라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0대 청소년들은 뭐 너 이렇게 하면 핸드폰 뺏을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외금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강압적인 방식을 사용하면 규칙을 더 무시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많은 규칙을 제시하더라도 왜 그 규칙이 중요한지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10대들은 그 규칙을 내면화하더라. 그래서 규칙을 깰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실험이 나오는데 연구가 나오는데 창의적인 건축가들 그리고 창의성은 없어요. 기술은 뛰어나지만 그런 건축가들을 비교를 했어요. 그렇게 봤더니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설명하는 방법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윤리적 규범을 발달시키는데 중점을 많이 두었다. 이게 연구의 결과입니다. 어떤 규칙을 지키고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거 했어 안 했어가 아니라 윤리적 규범을 발달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저도 그러고 저 집에 들어가면 숙제했어 안 했어 뭐손 씻었어 안 씻었어 밥 먹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자녀의 윤리적 규범을 발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결과를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만 이 설명 방식은요. 왜 자녀의 행동이 부적절한지 설명하고 그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주게 되는지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을 구해준 사람들의 부모는 자녀 자신의 행동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 너가 이렇게 물건을 던지면 다른 사람들이 맞으면 위험해. 이렇게 설명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을 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어. 죄책감을 느끼고 이 두 가지 감정이 도덕적 감정이 들면은 올바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더라. 그런 욕구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는 사진이 나와요. 사진에서는 손을 깨끗이 씻으면 당신이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사진에는 손을 깨끗이 씻으면 환자들이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실험에서 어떤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것이 가장 사람들이 손을 많이 씻었을까요? 정답은 그렇죠. 손을 깨끗이 씻으면 환자들이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꼭 손 안 씻는다고 뭐 병 걸리겠어 라고 이제 논리가 작동하는데 환자들을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손 안 씻음으로 인해서 환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변화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다른 이제 길을 걸어왔는데 우리 어디서부터 걸어왔냐면은 훈육 태도야. 훈육 태도가 달라지면 달라지더라. 그럼 어떤 독창성을 길러주면은
반항심이 막 높아진다. 그럼 이것을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죠. 그게 무엇이냐면 훈육할 때 설명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잘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어떤 플러스 뭘 해줘야 되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얘기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례에 보면은 이제 로빈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동네 카페에 집단 우두머리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요. 어느 날 자동차 정비사가 로빈슨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네가 계속 깡패짓 하고 돌아다니면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게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용기가 필요 없어. 그런데 남들처럼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용기 있고 지성 있는 행동이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로빈슨 이 사람이 나의 행동이 어머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깨닫자 더 이상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깡패집에서 손을 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유대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유대인을 구해준 부모님은요, 모든 인간을 존중하라고 가르쳐 주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다 도덕적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 이웃에게 공손하게 대해. 친구들에게 정직하고 가족들에게 충실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여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네. 그냥 지켜. 그냥 예의를 지켜야지. 그냥 할아버지 가시는데 인사 지켜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예의를 지켜야지. 인사 안 했어. 그리고 너 혼나야지. 이런 논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존중해야 되는 거야. 할아버지 지나가시네. 인사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모든 인간을 존중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핵심이죠. 핵심 키워드죠. 네. 그렇게 해야 너가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너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부모님이 너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모든 인간을 존중하라고 했으니까. 그치요? 자, 그리고 칭찬하는 거야. 칭찬하는 방법은 뭐가 달랐냐면 성품에 대해서 칭찬을 하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8세 아동의 그런 아동 경우에 도덕적 행동을 증가시켰지만 10대 애들한테는 효과가 없더라. 왜냐면 이미 자기 개념에 형성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했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너는 참 친절한 사람이구나. 너는 참 친절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성품으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또 그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동이 아니라 성품을 강조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선택을 달리 평가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튜브 볼 때도 보면은 성품에 대해서 뭐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끝까지 또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 하면 좋은데 하나씩 더 얘기해요. 부모는 아이들의 최적의 롤 모델이 아니다. 왜냐면 아이들의 독창성을 길러줄 수는 있어.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서 그럼 설명해 주고요. 그러면은 그래 너는 참 친절한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준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하면 되나요? 그쵸. 근데 플러스 뭐냐면 자녀의 독창성을 막 이렇게 북돋아 주고요.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정신적 스승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신적 스승은요. 목표를 높이 설정하도록 도와주기도 하죠. 그래서 역사 안에서 찾을 수도 있고 위 혹은 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크리에이터들 되게 좋아하죠 아이들이. 그런 것들도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가상인물 책에 나오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막 들어놨어요. 페이스북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도 외계인 침략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임무를 맡게 된 아이들의 이야기 이런 걸 좋아했고
알리바바를 창립한 마윈은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가장 이제 좋아하는 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동화 속에 뭐 등장하는 이런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은요. 성공해본 적 없는 일을 해내고 불가능한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여지를 주는 거야. 상상을 할 수 있는 여지와 너도 할 수 있어. 나처럼 해봐. 이런 걸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공의 이야기 속에서 뭐 이야기 속에서 역사 속에서 독창성을 접하게 되면 논리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해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해보자가. 실패하면 실패하면 어떨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실제 얘기가 아니니까. 그치요? 네, 괜찮은 거예요. 실패해도.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장, 8장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게 되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정리를 해줘요.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효과적인 행동 지침을 내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내가 제안한 것들 다 싹 정리를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을 위해 행동 제안에는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식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존에 가지고 그 왜? 라고 의문을 가져야 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되고 새로운 영역에 몰입하는 거 과학자가 예술 활동을 같이 했었던 것처럼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죠? 할 일을 전략적으로 미루는 거 서두르면 바보 있었죠. 서두르면 바보. 그리고 아이디어를 이제 평가받을 때는요. 동료로부터 받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의 뭐 성적이나 뭐 아이들 학교 생활이나 이거 비교할 때 선생님께 많이 여쭤보긴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동료들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겠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당당하게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쭉 나열을 하고 있고요. 감정 다스리는 방법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를 위한 행동 제안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가족 안에서의 부모님의 역할이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접합해서 보면은 혁신 경진대회를 열어라. 역지사지 전략을 써라. 혹은 뭐 다른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내도록 권해라. 딴지 거는 날을 정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가족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딴지 거는 날을 지정해라. 이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날을 정해서 매달 뭐 마지막 날에는 뭐 매달 뭐 두 번째 뭐 토요일 저녁에는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한 다음에 그날은 딴지 거는 날, 뭐 이거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런 것을 하는 것, 아이디어를 내는 날, 혹은 뭐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혹은 어떤 것들이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 생각해봐도 되고요. 네. 그래서 여지를 주는 거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제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생각 없이 지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리 제시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딴지 거는 날을 정해보자 라고 했을 때 날을 정해보는 거죠.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뭐 둘째 주 토요일 저녁으로 저녁밥 먹을 때로 정했다고 치면은 그렇게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다른 약속이 있거나 그렇게 해도 딴지 거는 날을 지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가는 건 좀 필요하겠다.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직에도 문화가 있는데, 그쵸? 그런 큰 회사에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막 몇천 명 되는 회사도 있고, 그쵸? 그런데 우리는 세네 명 되는 데잖아요. 문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여기 또 재밌는 것이 있거든요. 독창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그러니까 가정에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저는 그런 세대예요. 엄마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희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나중에 크면 알아. 엄마가 나중에 알려줄게. 더 이상 답은 없거든요. 그런 가정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퇴사 전 면접에서 입사 후 면접으로 전환해라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사하는 직원들한테 이 회사에 고칠 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 회사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거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다. 신입사원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걸 가족에 적용을 하면요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봤을 때 엄마가 고쳐야 할 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아빠가 고쳐야 할 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아이들은 1초도 망설임 없이 그냥 얘기합니다. 네. 저도 해봤죠. 이거 해봤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화내면 안 돼. 이 첫째와 둘째가 동시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엄마는 화를 내면 안 돼. 아이들이 어쩌면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논리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 그럼 나는 그렇게 화낸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아이들은 나를 화를 잘 낸다고 생각하네? 라는 거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뭐 해결책을 요구하지 말고 문제점을 제시하게 해라.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 이거 시험 성적 낮은데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해결책을 요구하지 말고요.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죠. 너는 공부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 결정하게 하는 거. 어떤 해결책보다 문제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거죠. 아이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문제가 뭘까?부터 시작하는 것도 연습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비판을 허하라. 비판을 허하라.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강연을 이렇게 하면요. 연수를 듣거나 그러면 질문 있으십니까? 하세요. 그러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쉬는 시간 되면 이렇게 뛰어나가서 질문을 해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비판을 허하는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저 가정부터 연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업 다 끝났는데 거기서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이러면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안 됩니다. 비판을 허하는 분위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더라. 그렇죠. 수업 시간 안에서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애들을 비판해봐라 그럼 비판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일단은 그런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연습할 수 있는 데는 가장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는 데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판을 허하는 것 그런 것좀 필요하다. 그래서 말대꾸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죠. 말대꾸를 많이 하는 애들. 한마디로 말해서 반항심이 높고 비판 정신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래 한번 네가 쭉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럴 때 한번 얘기를 한번 쭉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이가 어떤 걸 비판하고 있는지 어떤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모와 교사를 위해 행동 제한이 나와 있어요. 몇 가지로 나와 있냐면 5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집이나 학교에서 무엇을 개선하고 싶은지 아이들에게 물어라. 물어보세요. 엄마가 뭘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 집에서 뭘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런 것들. 선생님이시라면 학교에서, 우리 교실에서 뭘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성품을 칭찬하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너 나눠 가질래? 이렇게 묻지 말고 나는 사람이 되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가 하는 이런 위험한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이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네가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떻게 되겠니? 친구가 기분이 어떻겠니?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아이가 얘기할 동안 기다리세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알려주셔야 돼요.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맞으면 아이가 그 피가 나고 머리에 맞으면 피가 나고 다쳐. 병원 가겠지? 근데 엄마 아빠는 굉장히 마음 졸이시면서 병원 가게 될 거야.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주사를 맞고 꼬매고 병원에서 며칠 더 있어야 돼. 라는 거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해요. 혹은 네가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 물었을 때 아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좀 나은 거죠. 그치 아프겠지. 그렇게 하면 공감하는 걸 아이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그 행동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동기가 부여가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규칙이 아니라 가치를 강조해라.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시는 규칙이 이거죠.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하지 말아라. 뭐 엄마가 가지고 있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은 SNS 하지 말아라. 이런 게 규칙이죠. 가치가 되게 중요해요. 가치가. 그래야지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고 원칙을 만들고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해야 되고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이들이 구분할 수 있어요. 규칙이라고 하면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횡단보도에서는 초록 불일 때 건너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럼 횡단보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저길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 걸 알려면 아이들이 가치를 내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아이들이 그런 사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목표로 삼을 만한 참신한 적소를 만들어라.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공부도 잘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뭔가 열심히 끝까지 하라는 게 있어요. 둘째는 이거 했다가 좀 그만, 이거 했다가 좀 그만, 이거 했다가 좀 그만해. 뭔가 하기는 하는데 이 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 아이에 맞게 또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또 우리 다른 것도 해볼까? 또 도전해보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형아는 좀 이렇게 듬직하고 뭔가 책임감 있게 하는 거면 너는 이것저것 다 해봐. 다 해봐. 다 모든 게 너의 경험이 돼. 그럼 또 셋째는 또 그런 모습을 보겠죠? 아, 형아는 뭐 첫째는 이제 듬직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를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둘째는 이거 했다가 그만두고 이거 했다가 그만두는 모습을 보이고 셋째는 선택을 하겠죠. 짬뽕을 하든지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게 되고 넷째는 보면 또 어떻겠어요? 더 선택할 게 많아지죠. 아유 나는 그쪽 관심 없어. 난 딴 쪽 갈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한테 있다라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예요. 그런데 너 첫째는 야 형아 봐봐 이렇게 했는데 넌 왜 그러니? 왜 이것 때 조금 했다 그만하고 이것 때 좀 했다 그만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적절한 장소를 찾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꺼운 책이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수능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책을 잘 읽어보시면은 또 아이디어를 이제 냈을 때 안전하게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방법이라든지, 설득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능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 궁금하신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책을 통해서, 체제에 지금 수능하지 못한 애들이 있죠. 시스템에, 학교 시스템에. 그 아이들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고 이 반항심을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을지 연구하시고 생각하시고 잠깐 생각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